유진그룹의 마천루가 서울의 밤하늘을 꿰뚫는 듯 솟아있었다. 그 건물의 27층 전략기획팀의 사무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오직 한 자리, 이서연의 책상 위 스탠드만이 어둠 속에서 외로운 섬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숫자들의 행렬에 고정되어 있었다. 넥서스 프로젝트,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야심찬 신사업의 분기별 재무 보고서였다. 모두가 완벽하다고 칭송하는 보고서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불협화음이 보였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비단 위에 잘못 놓인 실 한 오라기처럼 그녀는 유진그룹에서 존재감 없는 직원이었다. 화려한 경력이나 인맥도 없었고 눈에 띄는 외모나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었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의 숫자들은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숨긴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지난 3분기 동안 물류 및 자재관리 비용 항목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미세한 오차. 개별적으로 보면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서연이 자체 개발한 분석 툴로 패턴을 분석하자 그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이상 징후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발견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이것을 보고해야 할까? 팀장은 분명 사소한 일로 소란을 피운다며 핀잔을 줄 것이다. 임원들은 이미 결제가 끝난 보고서를 뒤집으려는 그녀의 시도를 불쾌하게 여길 터였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황태자이자 최연소 CEO인 강지훈 대표가 직접 총괄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주의는 전설과도 같았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곧 자신의 경력을 건 절벽 끝 외줄 타기와 같았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저 숫자들의 비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분석가로서의 그녀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반하는 일이었다. 같은 시각 건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강지훈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도 똑같은 넥서스 프로젝트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최고의 인재들이 투입되었고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진척도는 눈에 띄게 더뎠고 현장에서 올라오는 비공식적인 보고들은 어딘가 매끄럽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의 어딘가에 모래알이 끼어 삐걱거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깊은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년 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혔다. 성공과 성취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신뢰나 감정은 거추장스러운 사치일 뿐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완벽한 숫자들, 매끄러운 문장들. 하지만 그는 이 완벽함이야말로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를 둘러싼 임원들은 하나같이 그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속삭일 뿐이었다. 지훈은 의자에 몸을 깊게 묻었다.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문제를 문제라고 정확히 지적할 용기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 그의 마음속 공허가 야경의 화려함과 대비되어 더욱 시리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왕국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그의 빈 마음을 채워줄 단 하나의 진실한 조각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진실의 조각이 지금 이 순간 27층의 평범한 여직원 책상 위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전략기획팀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이서연은 밤새 정리한 분석 자료를 손에 쥔 채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의 바로 위 상사인 박 팀장은 아침부터 임원 회의에 제출할 자료에 오타가 있었다며 신경질을 내고 있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넥서스 프로젝트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 괜히 나설 필요 없어. 그녀의 이성이 속삭였다. 하지만 모니터 속에서 여전히 비명을 지르는 데이터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이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언젠가 둑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덮으려고 할 사람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더 높은 곳,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컸다. 직급을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USB에 자료를 담은 그녀는 팀 사무실을 빠져나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아침부터 이어진 임원회의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넥서스 프로젝트의 지연에 대한 그의 질책에 임원들은 시장 상황, 경쟁사의 견제, 기술적인 난관 등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었다. 특히 프로젝트의 실무를 총괄하는 최민준 전무는 능구렁이처럼 핵심을 비껴가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미소가 어쩐지 불쾌하게 느껴졌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허탈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안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그의 책상 위에는 비서실을 통해 올라온 긴급 보고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출처는 뜻밖에도 전략기획팀의 평직원이었다. 이서연,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지우는 무심코 보고서를 펼쳐들었다. 처음 몇 장은 그저 그런 실무자의 분석 자료려니 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 속에서 그녀는 놀랍도록 명료하고 날카로운 논리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가 막연하게 느끼던 프로젝트의 비효율성과 잠재적 위험을 정확한 숫자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마치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듯한 분석이었다. 특히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의 허를 찔렀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비정상적인 비용 지출이 특정 하청업체와 집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조직적인 비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보았다. 회의실에서 수많은 임원들이 늘어놓았던 그 어떤 변명보다 이름 모를 직원이 제출한 이 보고서 한 장이 더 진실에 가까웠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비서실에 연결했다. 전략기획팀 이서연 씨,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서연은 CEO 집무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었다. 해고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시는 이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지도 몰랐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거대한 문 너머로 보이는 집무실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최소한의 가구와 차가운 색조로 꾸며진 공간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 보고서 직접 작성한 겁니까? 그의 질문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와 눈을 맞추었다. 네, 제가 분석하고 작성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읽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그녀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보고서는 잘 봤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그의 칭찬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긴장감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서연 씨,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책입니다. 만약 당신의 분석이 틀렸다면 당신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의 말은 경고였다. 서연은 굳게 주먹을 쥐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제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대표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누구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겁없는 직원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녀가 이 거대한 퍼즐에 잃어버린 첫 번째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강지훈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유진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최고층 회의실로 소집되었다. 넥서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주요 인물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그룹 내에서 지훈 다음가는 권력을 쥐고 있다고 평가받는 최민준 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친화력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가 지닌 야망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평직원인 이서연이 이 회의에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입에는 경멸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것을 강지훈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벌이는 유치한 연극 정도로 치부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은 하나같이 굳은 표정이었다. 이서연은 그들 사이에 마치 사자무리에 던져진 작은 사슴처럼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정장과 굳어있는 자세는 값비싼 양복과 여유로운 태도를 지닌 임원들 사이에서 유독 도드라졌다. 대부분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 무시와 의구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애써 그 시선들을 외면하며 자신의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만 집중하려 했다. 강지훈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최민준 전무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서연에게로 옮겨갔다. 오늘 이 자리는 넥서스 프로젝트의 재무 건전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전략기획팀의 이서연 씨가 프로젝트의 비용 집행 과정에서 몇 가지 심각한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지훈은 서연에게 발표를 지시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쏠렸다. 이번에는 노골적인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에 섰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화면에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떠오르자 신기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녀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감정적인 호소 없이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만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특정 하청업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대금 지급 패턴, 타 프로젝트 대비 현저히 높은 자재 손실률, 그리고 회계 장부상에서 교묘하게 감춰진 자금의 흐름.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반박하기 어려웠다.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발표가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최민준 전무였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대단하군요, 이서연 씨.
정말 열정적인 발표였습니다. 그의 칭찬은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향해 걸어오며 말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분석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경험이 부족한 직원의 분석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대한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데이터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둘째, 이러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회사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는 마치 서연을 가르치듯 말하며 다른 임원들의 동조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최민준 쪽으로 기울었다. 서연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의 노련한 화술과 권위 앞에서 그녀의 논리는 힘을 잃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또다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음을 느꼈다. 최민준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대표님, 저는 이서연 씨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이번 사안은 명백한 월권이자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감사는 신중해야 하며 이런 식의 성급한 문제 제기는 조직의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히 그의 편으로 넘어간 듯 보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전무. 지훈은 최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면의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초의 전무는 지금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라 보고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군. 지훈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지금 이서연 씨의 경력이나 직급에 대해 토론하자는 게 아니야. 저 스크린에 떠있는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 숫자들이 틀렸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해봐. 저 패턴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부라고 증명하란 말이다. 직원의 사기나 조직의 혼란 같은 감성적인 이야기는 필요 없어.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강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임원들을 한 명씩 쏘아보았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지. 이 자리에 저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아까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다시 서연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서연 씨의 분석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이제부터 확인해 봐야겠지.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결정을 내렸다. 지금 이 시간부로 넥서스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감사팀, 법무팀, 그리고 전략기획팀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지목했다. 이서연 씨도 이 팀에 합류해서 이번 감사를 주도하도록 하게. 필요한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과 임원급에 준하는 보고, 라인을 보장하겠다. 이번 감사의 총괄 책임은 내가 직접 맡는다.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최민준을 위시한 기존의 권력 구조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평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신임의 표현이었다.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임원들은 충격과 불만이 뒤섞인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최민준은 자리를 떠나기 전 서연에게 차갑고 위협적인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눈빛은 너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텅 빈 회의실에 서연과 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서연은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어떤 따뜻한 격려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지막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지 마. 그 말은 그녀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책임감이자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작은 믿음의 씨앗이었다. 특별감사 태스크포스팀 사무실은 유진그룹 본사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지만 외부와는 철저히 격리된 35층에 마련되었다.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원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곳은 이서연에게 외로운 섬이었다. 각 부서에서 차출된 엘리트 직원들은 그녀를 팀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을 대표의 낙하산 정도로 여기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회의 시간에는 그녀의 의견에 사사건건 토를 달았고 자료 요청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그들 중 일부는 최민준 전무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연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논쟁으로 그들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무기인 데이터로 말했다. 밤을 새워가며 방대한 양의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재무 기록과 물류 시스템의 입출고 기록, 심지어는 출입 통제 시스템의 시간별 기록까지 교차 분석했다. 그러자 숫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 정상가의 몇 배로 부풀려진 납품 단가, 창고에 입고된 적 없는 고가의 장비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거대한 비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감사의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겼다. 거의 매일 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처음에는 딱딱하고 사무적인 분위기였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녀의 분석에 논리적 허점은 없는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흔들림 없이 자신이 찾아낸 사실들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추측이나 예단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만을 이야기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단순한 유능함을 넘어선 어떤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실 앞에서의 정직함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였다. 어느 늦은 밤, 보고는 자정을 훌쩍 넘겨서야 끝났다. 며칠째 계속된 밤샘 작업으로 서연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비서를 통해 커피가 아닌 따뜻한 우유를 준비시켰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는 무심한 척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서연 씨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쩌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요,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잘못된 걸 봤으면 바로 잡아야죠. 너무나 단순하고 교과서적인 대답이었지만 온갖 이해관계와 암투가 판치는 세상의 환멸을 느끼던 지훈의 마음에 그 말은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의 보고를 받으며 가끔 업무 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녀가 어떻게 데이터 분석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는 서연이 집중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고 있었다. 서연 역시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무거운 책임감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유일한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서연의 조사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최민주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방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먼저 그는 자신의 라인을 통해 감사팀 내부에 거짓 정보를 흘렸다. 전혀 상관없는 부서의 비리, 의혹을 부풀려 감사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였다. 몇몇 팀원들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고 팀 내부에서는 조사의 방향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서연은 거짓 정보의 함정을 꿰뚫어 보았지만 팀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최민준의 방해는 더욱 교묘해졌다. 서연이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거 프로젝트의 서버 데이터에 접근하려 하자 그날 밤 서버의 원인 불명의 오류가 발생하며 해당 데이터가 모두 손상되었다. 너무나 시기적절한 사고였다. IT 부서는 외부 해킹의 흔적은 없으며 단순한 시스템 노후화 문제라고 보고했지만 서연과 지호는 그것이 의도적인 파괴 행위임을 직감했다. 최민준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훈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데이터 서버 손상 사실을 보고하며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자책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서둘렀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녀는 지훈이 실망하거나 혹은 감사를 중단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화를 내거나 그녀를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10년도 더 된 프로젝트의 물리적 백업 자료였다. 초의 전무가 똑똑하긴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군. 지훈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었다고 믿었겠지. 하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항상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보관해둔다. 사람도 데이터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으니까.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저기 흔적을 지우려고 발버둥 친다는 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야. 포기하지 마. 그의 신뢰가 담긴 말에 서연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적의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이 가져온 낡은 서류철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과거의 기록들이 현재의 사건과 기이하게 맞물리기 시작했다. 이서연과 강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그의 집무실에서 방대한 양의 종이 문서와 씨름했다. 디지털 데이터처럼 검색이나 정렬이 불가능했기에 그들의 작업은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 고된 과정 속에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늦은 밤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피곤에 지쳐 잠시 나누는 시선,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서연의 손가락이 특정 문서 위에서 멈췄다. 10년 전 폐기된 시리우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계약서였다. 넥서스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유령 회사와 똑같은 이름의 회사가 그곳에 있었다.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는 해당 프로젝트에 다른 문서들을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자재 납품 단가 조작,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넥서스 프로젝트의 비리 수법은 10년 전 시리우스 프로젝트에서 벌어진 일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었다. 찾았어요, 대표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넥서스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훨씬 이전부터. 그녀가 시리우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의 얼음 같은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이름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픈 상처, 절대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망령이었다. 시리우스 프로젝트는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 그룹을 이끌던 시절 지훈 자신이 젊은 본부장으로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막판에 터진 거대한 비리 스캔들로 좌초되었다. 당시 모든 책임은 지훈이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윤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윤 부회장은 지훈의 멘토이자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지훈은 그때 직감했다. 윤 부회장은 희생양이었고 그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고 어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건 이후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혔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그의 갑옷이 되었다. 과거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지훈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가로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CEO의 가면이 벗겨지고 상처 입은 한 남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약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그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1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윤 부회장에 대한 그리움,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서연 앞에서는 어떤 가식도 필요 없었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은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방어벽을 허물어뜨리는 힘이 있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동정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명확해졌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윤 부회장님의 명예를 되찾고 대표님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이에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겠어요. 대표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싸우겠다는 맹세이자 그의 고통을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빈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지훈은 서연과 함께 있을 때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공허한 마음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의 위험한 동행을 눈치챈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바로 최민준이었다. 최민준은 감사팀 내부의 첩자를 통해 서연의 조사가 시리우스 프로젝트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리우스 프로젝트는 그의 원죄이자 출세의 발판이었다. 당시 그는 윤 부회장 밑에서 일하며 비리의 실무를 담당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배신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만약 그때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설상가상으로 강지훈과 이서연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까지 올라왔다. 그는 직감했다. 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그는 둘의 유대감을 끊어놓고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풀어. 강지훈과 그 계집 둘 다 한꺼번에 끝내버리는 거야. 다음 날 아침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유진그룹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강지훈 CEO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유진그룹 넥서스 프로젝트 총체적 부실과 비리의 온상. 기사에는 강지훈이 개인적인 유용을 위해 넥서스 프로젝트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묘하게 조작된 내부 문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이메일 내역,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까지. 모든 증거는 강지훈을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경영주로 몰아가고 있었다. 최민준이 준비한 완벽한 함정이자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유진그룹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본사 로비는 성난 투자자들과 취재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최민준의 선동을 받은 이사들은 강지훈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그를 압박했다. 어제까지 그의 충신을 자처하던 임원들마저 등을 돌렸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고립되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10년 전 윤 부회장이 당했던 모습과 똑같았다. 역사는 잔인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싸우고 싶었던 의지, 진실을 밝히려 했던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어쩌면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진실은 힘 앞에서 무력하고 정의는 거대한 음모 앞에서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일지도. 그는 책상 서랍에서 하얀 편지 봉투와 만년필을 꺼냈다. 사임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포기하고 싶었다. 윤 부회장을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이 다시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 허둥댈 때 오직 이서연만이 침착했다. 그녀는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보고 이것이 고도로 계획된 여론 조작이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릴 시간이 없었다. 즉시 태스크포스팀 사무실로 달려가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팀원들과 함께 밤샘 분석에 들어갔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적의 공격을 분석하고 방역의 활로를 찾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으로 기사에 첨부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작된 문서에서 미세한 폰트의 차이점을 발견했고 편집된 이메일의 서버 기록 시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모순을 찾아냈다. 또한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인터뷰에서 사용한 전문 용어가 최민준 전무가 평소에 즐겨 쓰던 단어라는 것까지 밝혀냈다. 적의 공격은 화려하고 거대했지만 그 기반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사상 누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방역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명이나 부인이 아니었다. 적을 방심시킨 뒤 그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그들의 거짓말을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는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다음 날 퀭한 눈으로 집무실에 들어선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사임서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창밖을 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지치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사임서를 조용히 옆으로 밀어놓고 자신이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그의 앞에 펼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위로나 격려 대신 냉철한 분석과 논리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다.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해임안을 직접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것이었다. 모든 언론과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불리한 판 위에서 싸우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최민준의 허를 찌르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최민준이 주주총회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기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가 파놓은 함정에 그를 스스로 빠뜨릴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설명을 마친 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표님께서 포기하시면 이 모든 싸움은 여기서 끝납니다. 10년 전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겠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약 저를 믿고 한 번 더 싸우시겠다면 제가 대표님의 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에는 눈앞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폭풍과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고요하지만 단단한 여직원. 그는 배신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진실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논리적인 계획보다 그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의 그 믿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사임서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고 있었다. 김 비서, 지금 즉시 이사회에 연락해서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통보하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유진그룹의 운명을 그녀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유진그룹의 컨벤션 홀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이 역사적인 심판의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는 홀로 들어서는 강지훈에게 향했다. 그는 스캔들의 중심에 선 죄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의 곁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이서연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반면 최민준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이 이미 끝났다고 확신했다. 주주총회는 최민준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연단에 올라가 유창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강지훈의 부도덕함을 규탄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믿었던 리더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조작된 증거들을 띄우며 강지훈을 회사의 신뢰를 갉아먹은 암적인 존재로 매도했다. 그의 연설은 격정적이었고 일부 주주들은 분노에 차 소리치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스스로를 위기에 빠진 유진그룹을 구할 유일한 구원자처럼 포장하며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즉각 가결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마침내 강지훈의 반론 차례가 되었다. 모두가 그의 변명이나 해명을 기대했지만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다. 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신 증거들은 진실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장내를 둘러보며 말했다. 저의 결백을 증명하는 일은 저보다 더 진실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이서연을 향해 손짓했다. 특별감사 태스크포스팀의 팀장 이서연 실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연이 연단으로 걸어나가자 장내가 술렁였다.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누구란 말인가? 최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이서연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운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지금부터 최민준 전무님이 제시한 증거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언론에 공개된 문서의 디지털 속성 정보를 분석해 모든 파일이 불과 며칠 전에 특정 IP 주소에서 생성되었음을 증명했다. 그 IP 주소는 최민준의 개인 비서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것이었다. 그녀의 방역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편집된 이메일의 원본을 공개했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최민준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계좌 이체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진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넥서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시각화한 도표를 보여주었다. 수천억 원의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단 하나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계좌의 주인은 바로 최민준의 처남이었다. 장내는 충격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하지만 서연이 준비한 결정타는 아직 남아있었다. 이 모든 비리의 시작은 넥서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10년 전 시리우스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10년 전 비리 사건의 자료와 현재의 비리 수법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당시 윤 부회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익명의 제보자가 바로 당시 그의 밑에 있던 신입사원 최민준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궁지에 몰린 최민준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모든 걸 꾸며낸 거라고. 증거도 없는 모함일 뿐이야. 그의 발악에 장내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최 전무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컨벤션 홀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얼마 전 최민준이 자신의 첩자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이번 감사만 막으면 돼. 이서연 그 계집애가 시리우스 것만 못하게 막아. 필요하다면 서버를 날려서라도 흔적을 지워. 모든 책임은 강지훈에게 돌아갈 거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준의 목소리가 그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곁에 있던 이사들은 썰물처럼 그에게서 멀어졌다. 정적이 흐르던 장내에서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곧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번졌다. 잠시 후 정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최민준에게 다가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때 유진그룹의 2인자였던 남자는 초라하게 연행되어 나갔다.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지훈과 이서연은 멀리 떨어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역경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간 유진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최민준 전무와 그의 일파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10년 넘게 이어온 그들의 부패한 왕국과 함께 몰락했다. 언론은 연일 강지훈 대표의 리더십을 칭송했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유진그룹의 주가와 신뢰도는 V자 반등을 그리며 회복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그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투명 경영을 선포하며 직원들과 주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황제가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이서연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존재감 없던 평사원이었던 그녀는 이제 그룹을 구한 영웅으로 불렸다. 수많은 부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가 담긴 인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조용하고 겸손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찬사보다 고요한 데이터의 세계에 더 가까웠다. 어느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평온한 저녁이었다. 이서연은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강지훈의 비서였다. 대표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신다는 전갈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그날 주주총회 이후 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 단둘이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렀지만 평화가 찾아오자 오히려 어색한 거리가 생긴 듯했다. 최상층의 CEO 집무실은 예전과 같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이전의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부드러운 평온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는 그녀에게 소파에 앉기를 권하고 직접 커피를 내왔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닌 듯한 그의 태도에 서연은 조금 당황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공식적으로도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겸손한 대답에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요,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 그 이상을 했어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사람들은 내가 회사를 구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가라앉았다. 정작 구원받은 건 이 회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니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꺼내 보였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텅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리는 기계였죠. 마음은 10년 전 그 사건에 멈춰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불신했어요. 이 화려한 빌딩 꼭대기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저 회사의 비리를 밝혀낸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텅 빈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해줬어요. 당신의 그 정직함과 용기가 내게 아직 세상에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은 흩어져 있던 내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준 마지막 한 조각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당신은 회사를 구한 게 아니야, 서연 씨. 당신이 구한 건 바로 나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평범한 직원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을 통해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회사의 정의가 아니라 한 남자의 무너진 세상과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이었음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를 향한 존경심과 연민, 그리고 어느새 깊어진 애정.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긴 전쟁의 끝에서 찾아온 평화가 마침내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유진그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강지훈이 약속했던 투명 경영은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 사내에는 자유로운 소통과 건전한 비판이 장려되었고 실력과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과거의 경직되고 권위적인 문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기차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넥서스 프로젝트는 재정비 끝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유진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다. 가장 큰 변화는 강지훈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왕좌에 앉은 고독한 군주가 아니었다.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젊은 사원들의 엉뚱한 아이디어에도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을 줄 아는 리더가 되었다. 닫혔던 그의 마음이 열리자 그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고 결단력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이서연 역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파격적인 인사 발령을 통해 신설된 그룹 전략 총괄실의 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력은 유진그룹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이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무게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커리어의 정점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 역시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퇴근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연인이 되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지훈의 집무실이 아닌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천문대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서연의 말을 기억한 지훈이 준비한 특별한 데이트였다.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의 성운을 바라보는 서연의 얼굴에는 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했다. 어때요?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말했다. 나에게는 당신이 그래요. 그의 뜬금없는 말에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밤하늘보다 더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예전에 나는 성공이라는 퍼즐 조각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하지만 조각을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죠.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조각들이었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은 그저 내 옆에 떨어진 작은 조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당신은 그 모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춰주고 마침내 그림을 완성시켜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냥 평범한 직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남자의 텅 빈 세상에 들어가 그의 우주를 완성하는 마지막 별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다. 저에게는 대표님이, 아니 지훈 씨가 빛이었어요. 데이터라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던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유일한 빛.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것은 길고 긴 싸움의 끝에서 찾은 완벽한 평화이자 두 개의 심장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퍼즐이 되었다.